어머니, 아버님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문안 한 번 안 온 너희가 어떻게 유산 이야기를. 엄마! 유산은 원래 부모 제사 지내주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드려도 돼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 엄마! 이럴 거면 저 왜 낳으신 거예요? 정말 어이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3살,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홀로 남겨진 평범한 노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떠난 후 제가 겪은 믿기 힘든 가족의 배신과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을 노리고 돌변한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당당히 맞서 제 삶을 되찾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긴 투병 끝에 결국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가 떠난 후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얼마나 낯설고 서글픈지 모릅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유진이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의 투병 기간 내내 그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되고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도 민석이는 회사 일을 핑계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유진이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한다며 너무 바쁘다고 했지요. 결국 저 혼자서 남편의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들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민석이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었고 유진이는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흐느낄 때조차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민석이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유진이는 세련된 원피스에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그들은 마치 손님처럼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어요. 그들의 방문이 무척 불편했지만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할 것 같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고급 찻잔을 꺼내면서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 찻잔은 남편이 제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웬일이니?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민석이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사업 미팅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는 시종일관 묵묵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내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던 그 아이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유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그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궁금했던 거겠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유진이의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타령을 하다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냉혹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했고 유진이만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의식이 또렷했던 순간 그가 제 귀에 속삭였던 말. 여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남기겠소. 우리 아들 이미 변해버렸소. 유진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답게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 명의의 재산 목록, 부동산 내역, 주식, 보험금까지.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구했는지 놀라웠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이미 남편의 모든 재산을 조사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총 5억 정도 되네요. 유진이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욕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재산 분할 계획까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아파트는 시세대로 매각해서 나누고 예금은 즉시 인출하고 남편과 제가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정리해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자식이 재산을 나눠 갖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3분의 1, 민석이가 3분의 2.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분배 비율까지 계산해 온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더 많은 비율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비율을 정해놓은 모양이었죠. 유진이는 제 반응을 살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혼자 된 노인이라 법적 절차나 재산 관리에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쉬운 말로 설명하는 그녀의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큰 돈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테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을 관리하기 힘들다고요?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격리 업무를 20년 넘게 맡아온 저를 그들은 몰랐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잠시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유진이가 그의 무릎을 살짝 쳤을 때 다시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에서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아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생각해 볼게.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구나. 제 대답에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쉽게 제가 넘어올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세무사로서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을 봐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유진이는 서류를 가방에 도로 넣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를 재촉하듯 눈짓했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이 어딘지 낯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상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빠른 결정 부탁드려요. 재산 정리는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요. 유진이의 마지막 말에는 노골적인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알고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돌,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 작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부터 우리 아들이 변해버린 걸까요? 유진이와 결혼하고 난 이후일까요? 처음엔 성실하고 똑똑해 보이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무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언제나 예의 바르게 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2년쯤 지났을 때부터 민석이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점점 짧아졌고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변했어. 저 며느리가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그저 노파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의 직감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공증된 유언장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강하게 살아가길 바라오. 우리 아들은 이미 돈 앞에 눈이 멀어버렸소. 모든 재산을 당신 앞으로 해두었으니 부디 현명하게 지켜내길 바라오. 사랑하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침대 옆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돈 앞에서 변해버린 아들과 탐욕스러운 며느리로부터 남편의 유산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언장을 보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어르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 일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니 몇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중요 서류는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폭풍을 준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해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유진이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석이는 옆에 서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강요로 이곳에 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송편을 빚어왔어요. 유진이가 보자기를 풀어 보여주었습니다. 예쁘게 빚어진 송편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정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그 며느리가 갑자기 손수 송편을 만들어 오다니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앉는 동안 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찻잔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정한 척하는 것을 보니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해. 차와 함께 거실로 돌아오니 유진이는 벌써 송편을 예쁘게 접시에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과하게 친절한 그녀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전화도 여러 번 드렸는데.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졌는지를. 어머니, 지난번에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유진이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송편은 그저 미끼였던 것이죠. 재산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죽음도 제 마음의 상처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니? 제 차가운 대답에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분명 제가 쉽게 넘어올 것이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민석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고치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욕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어쩌면 그보다도 더 전부터 그들은 이 순간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민석이가 병문안을 오지 않은 이유, 장례식에서 무표정했던 이유, 그리고 장례 직후 재산 이야기를 꺼낸 이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죽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아버지 병문안 와봤니? 제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민석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의식이 흐릿해질 때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유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화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송편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접근법을 쓰려고 준비해온 듯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 저희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요. 그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무슨 계약서처럼 보이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제게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대신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그들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드릴게요. 대신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왜 그토록 재산을 제 명의로 해두었는지 더욱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들의 제안에 동의했다면 아마도 매달 약속한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제가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그리고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여자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더 할 말 없다. 유진이는 얼굴을 붉혔지만 곧 감정을 추스르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별을 고하는 그들의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후 저는 그대로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더라도 남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는 것이 제 의무였으니까요. 다시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공식화하고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된 움직임을
이제 제가 몇 발 앞서가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 슈퍼에 우유를 사러 갔는데 평소 안부를 묻던 이웃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수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약국에서도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4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옆집 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임 선생님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무슨 일 있어?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 임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문인지 물었더니 그분은 더욱 조심스러워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동네에 제가 남편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임의로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닫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유진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음 날 오래된 친구 박정숙이 전화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괜찮니? 유진이가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러 다닌다는데. 친구의 말에 따르면 유진이는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의견을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의 세무사 사무실 고객들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진이의 고객 중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여럿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민석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홀로 찾아온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왜 고집을 부리세요? 유진이가 많이 흥분해 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유진이의 심부름꾼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아내의 뜻에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며 키웠던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찾아와 남편의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복사본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저에게 확인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무슨 서류를 더 모으고 있는지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네 부녀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부녀회장의 눈빛에는 의심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직접 물었습니다. 부녀회장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유진이가 부녀회 모임에 찾아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조작한 것 같아요. 부녀회장이 전해준 유진이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치매라니요. 유언장 조작이라니요.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다니 며느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놀랐지만 발신자를 확인하고 더 놀랐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다가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제발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계속 버티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더니 익명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의 괴롭힘까지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도 필요할 것 같네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집 안과 현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유언장이 합법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증명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아들은 돈 앞에 눈이 멀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기 때문이죠. 고요한 밤, 텅 빈 거실과 현관, 그리고 남편의 서재를 번갈아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침실에서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센서 불이 켜지는 것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작동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관문 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열쇠로 제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걸까요? 도둑이라기엔 열쇠를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2명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CCTV 화면을 자세히 보니 민석이와 유진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한밤중에 몰래 집에 들어오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주무셨겠지? 불도 다 꺼져 있어. 유진이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CCTV 마이크를 통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는 불안한 듯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고 유진이는 손전등을 켜며 앞장섰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민석이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손을 뗐습니다. 아마도 양심의 가책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그의 등을 떠밀듯 재촉했고 결국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CCTV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고 민석이는 책장 앞에 서서 책들 사이를 뒤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분명 남편의 유언장이나 다른 중요한 서류들을 찾으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디 있지? 금고 같은 것도 없고. 유진이가 책상 밑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는 책장에서 책들을 꺼내 흔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책 사이에 숨겨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였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밤중에 도둑처럼 제 집에 몰래 들어와 서류를 훔치려 하다니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걸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재 수색에 집중한 나머지 제가 다가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을 때 서재에서 놀란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도둑질하러 왔니? 제 목소리에 서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와 유진이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고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민석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님이 뭘 숨기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서류를 뒤지는 것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하는 그녀의 태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원장을 찾으러 온 거니? 제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이는 가방을 챙기며 민석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 모두 녹화됐다. 신고하면 불법 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분명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민석이는 더욱 창백해졌고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그저 걱정돼서 그랬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유진이의 말에는 여전히 협박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모두 증거로 남았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난 후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죄송했지만 이 일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서류를 뒤졌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변호사는 당장 영상을 백업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가 보니 책장과 책상이 엉망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유진이가 얼마나 급하게 서류를 찾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여보, 제가 잘 지켜낼게요. 걱정 마세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불법 행위가 찍힌 영상은 이제 저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는 CCTV 영상을 꼼꼼히 살펴본 후 불법 침입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석이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며 며칠 더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엉망이 된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서 떨어진 책들을 제자리에 꽂고 흐트러진 서류들을 정돈했습니다. 민석이와 유진이가 얼마나 급하게 서류를 찾았는지
거의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만년필 케이스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귀중한 만년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받은 것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분명 민석이와 유진이가 가져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류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값비싼 물건이라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행동을 저지르다니 더 이상 그들을 자식과 며느리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함께 진행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지 이틀 후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석이와 유진이의 집을 수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집에서 남편의 만년필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사라진 다른 귀중품들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더 몰래 집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김순자 씨, 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증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것이라고 합니다. 다이어리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계획적으로 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날짜별로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 유진이는 이미 그의 죽음 이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단계 시아버지 사망 후 유언장 확인, 불리할 경우 위조 주장, 2단계 시어머니 치매 진단서 위조조, 3단계 법원의 후견인 지정 신청, 4단계 모든 재산 이전,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에게 부탁하여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지, 어떤 변호사를 통해 후견인 신청을 할지까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범죄 계획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모두 차지한 후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기 미수 혐의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침입과 절도 혐의도 있고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 아들과 며느리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본 모습을 마주한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이어리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진이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민석이와 결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결혼 후 어느 시점에서 변질된 것일까요? 그리고 민석이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문득 민석이의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늘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이었는데 유진이를 만난 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혼이라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점차 연락도 뜸해지고 태도도 냉랭해졌습니다. 유진이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컸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민석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인 듯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유진이가 그런 계획을 세운 줄은. 민석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제 말에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배신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그들의 악의적인 계획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악랄한 계획을 보고 나니 이제는 제가 먼저 행동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저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진이의 개인 이력과 사업 활동에 대해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세무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혹시 불법적인 활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단지 제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적일 뿐이었으니까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전문 조사관을 고용하여 유진이의 세무사 사무실 활동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2주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이는 세무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여사님, 며느리분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조사관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서류에는 유진이가 몇몇 고객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정상 수수료 외에 별도의 현금을 받아온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유한 고객들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진이가 이런 불법 자금을 이용해 비밀리에 부동산을 매입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무사 일을 하면서도 가명으로 세 채의 아파트와 상가 한 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남편인 민석이조차 모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의 세금 탈루와 불법 자문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고 이는 세무사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긴 숨을 들이쉰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진이가 제게 가한 것과 같은 고통을 그녀도 느껴봐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에 공식 제보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유진이가 어떻게 세무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해왔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보자로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언젠가 유진이가 이 일이 저의 소행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보한 지 약 열흘 후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에 떴고 그 중에는 유진이의 사무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유진이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국세청 조사관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세요? 유진이 사무실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민석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이가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왜 갑자기 조사가 시작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뭔가 의심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야.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제 대답에 민석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제 말이 단순한 인생 교훈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세무조사는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유진이의 사무실은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고객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언론에서는 불법 탈세 자문 의혹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평판은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집 앞에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신고하셨죠.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서. 유진이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도 함께 비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현관에 서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유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을 것 같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주일 후 국세청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이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난 5년간 약 3억 원에 달하는 탈세 혐의가 발견되었고 불법 자문 행위도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형사 고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진이의 일과 저희 관련성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반격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제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놀라고 안타까워했겠지만 결국에는 저를 이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정의를 중요시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존엄성과 남은 삶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유진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진이의 개인 계좌로 매달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는데 그 출처가 강태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이 강태우가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그가 유진이의 세무사 사무실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태우회계법인의 대표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유진이와 강태우는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의 친밀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김 여사님, 민감한 내용이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 분과
이 강태우라는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관이 건네준 서류에는 호텔 영수증, 해외여행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유진이는 민석이와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재산을 노리고 악랄한 계획을 세운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들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민석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관은 유진이와 강태우가 비밀리에 공동 계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계좌에는 약 2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돈은 유진이가 세무사 업무를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입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돈의 일부가 민석이의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남편의 계좌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매달 조금씩 돈을 빼내 강태우와의 공동 계좌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 돈을 이용해 민석이 모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정보를 민석이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요?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민석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함께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아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멀리서 민석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천천히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진이와 강태우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과 공동 계좌 내역, 그리고 민석이의 돈을 빼돌린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아,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민석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던 그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에 찍힌 유진이와 강태우의 모습을 보고 난 후 공동 계좌 내역을 확인하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한 순간 민석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유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싶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석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저는 아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다만 이번 일이 어쩌면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것이니까요. 민석이는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상실감, 그리고 혼란. 저는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니까요. 한참 후 민석이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유진이와 대화를 나눴고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에 결국 유진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밤중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녀는 강태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그가 이 모든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민석이는 유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달콤한 거짓말보다 더 나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집을 나간 후 모든 일은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국세청 조사는 그녀의 세무 비리뿐 아니라 여러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증거들도 다수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제기했던 남편의 유언장 위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오는 동안 민석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떠난 후 그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어디론가 이사를 간 모양이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그는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걱정되었지만 저는 그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직면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재판 당일 법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송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몇몇 기자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반대편에는 유진이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세무조사와 불륜 스캔들로 그녀의 사회적 위치는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놀랍게도 민석이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느 쪽에도 앉지 않고 방청석 가장 뒷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앞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고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 측은 여전히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제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당시의 녹음 파일과 병원 의사의 증언, 그리고 공증인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검찰 측에서 유진이의 다이어리와 공모 계획서를 법정에 제출했을 때였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녀가 어떻게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치매 진단서 작성과 후견인, 지정 신청까지 모든 과정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피고 정유진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필적 감정 결과와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도 일치합니다. 검사의 설명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요청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로 유진이와 강태우의 불륜 관계, 민석이의 돈을 빼돌린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이 몰래 제 집에 침입한 CCTV 영상까지 모두 검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은 합법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모든 재산은 유언장대로 저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유진이에 대해서는 사기 미수와 불법 침입, 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피고 정유진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탈취하려 한 점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민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결국 이것이 정의로운 결과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들을 막아주어 저는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재산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너의 선택이었어.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잘거리던 그 아이,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며 좋아하던 그 아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떨어지는 단풍잎들이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겪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들을 잃은 것에 가슴 아파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법적 분쟁은 끝났지만 감정적인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니 마치 모든 것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하얀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아 평화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결국 사기 미수와 불법 침입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세무사 자격도 박탈되어 그녀의 커리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강태우와 함께 멀리 지방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안부만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들을 보내왔습니다. 유진이와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 어머니, 다시 찾아뵈어도 될까요?
어느 날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쉽게 용서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지만, 그래도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민석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민석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이를 만나고 결혼한 이후 어떻게 조금씩 변해갔는지, 어떻게 그녀의 영향력 아래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핑계가 아닌 진정한 반성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우리는 다시 모자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민석이는 큰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중에 제주도에 내려오세요. 좋은 집 마련해드릴게요. 민석이의 제안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이제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이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위해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침대, 식탁, 소파,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기부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새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짐도 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당일 민석이가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지난날의 많은 것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트럭에 마지막 짐을 싣고 민석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집을 돌아보며 남편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매주 2번씩 요가 수업도 참여했습니다. 평생 미루어왔던 여행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제주도를 여행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민석이의 카페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정착해가는 모습이었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살아갈 때야.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과 함께 그가 남겨준 더 큰 선물은 바로 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나 아내로서가 아닌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같은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외롭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저와 같은 많은 노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조금 더 현명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